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뚜렷한 호황제가 없는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은 공개가 됐는데 시장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록에서는 특별한 힌트를 찾지 못했고요. 미국에서도 이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커플링 현상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이 좀 안정화된 이후로 우리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도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역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다음 분기 중국 매출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도 높아지면서 요즘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을 돌려받고 있는 카드론 대환 대출도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네, 고금리 고물가의 서민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9개사의 카드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903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작년 10월 대비 4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전 달인 9월보다는 6.3% 증가했습니다. 이 카드론 대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갚아야 할 빚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카드론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부작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카드론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는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또 신용등급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다른 업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리볼빙 등으로 유입되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카드론 대환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의 전망이 나왔죠. 네, 내년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가 내년에는 얼마나 내릴까요? 네, 내년 국제유가 연평균 전망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배럴당 78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의 등락을 보이다가 하반기 75에서 76달러 내외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상단가는 95달러, 하단은 60달러 내외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자 장세에 대한 비판부터 해서 횡재스 입법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4대 금융그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국내 4대 금융그룹이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그룹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각각 6조 9,200억 원, 4조 8,400억 원으로 총액은 11조 7,6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자산에 대한 재상평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가격은 장부 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별로 부동산의 자산 규모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금융그룹별 자산 규모를 보면 KB금융이 은행을 비롯한 7개 계열사가 토지 2,500억 원, 건물 2조 2,400억 원으로 총 4조 5천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하나금융은 2조 4,300억 원, 우리금융 2조 4,100억 원, 신한금융 2조 4,100억 원의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정말로 천문학적인데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건가요? 네, 일강에선 일단 금융그룹들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밀착형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금융이 내년 1월부터 전통시장 인근 은행 지점 20여 곳에 주차장을 주말 시장 이용객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카드론 대환 대출부터 4대 금융그룹의 부동산 자산 규모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소매 판매 업체들의 부진한 실적 속에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공개된 FOMC 의사록을 소외하면서 뉴욕 증시는 소폭의 내림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양시장 0.6%대 하락세로 출발해 이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시행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과 같은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기계업종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또 반면 섬유의복업종은 성한, 한세실업 등 섬유의류주들이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2,500포인트가 무너진 모습이었는데요. 2,493포인트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다가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12% 오른 2,51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매도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12시를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하면서 5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6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매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파란불 켜낸 업종이 더 많이 보이는 가운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3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정보기기 업종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KNN, TBC의 약진 속에 방송 서비스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811포인트에서 시작해 내림세 보이다 현재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19% 하락한 81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재 1,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 각각 1,000억 원, 55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해운 관련주입니다. 조선주와 함께 해운주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 이어나가면서 해운 부흥기인 2008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 수익성 회복 구간에 들어서면서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계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 강합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러브콜 속에 오늘 2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대한해운도 강합니다. 오늘 장중 8%대까지 오름세 키웠는데요. 현재는 4.8%대 빨간불 켜면서 1,80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sektor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빈대 관련주입니다. 빈대 공포가 한 달째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강세 보였던 빈대 관련주 이번 주 내내 하락세 보이면서 그 상승분 모두 반납해내는 모습입니다. 심상치 않은 빈대 확산 상황에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빈대 정부 대책본부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또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농이 가장 부진한 흐름입니다. 현재 3.86% 내림세 보이면서 11,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인바이오도 약합니다. 현재 3.85% 파란불 켜내면서 4,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초록빛 미디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의결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 주식은 지난 6월 28일 검찰이 원영식 전 초록빛 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초록빛 미디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초록빛 미디어 하면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펜트하우스를 제작한 회사로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원영식 전 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리스크가 그룹 전반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초록빛 미디어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지금 의결을 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초록빛 미디어 측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제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의 신청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임 혐의가 관련했을 때 좀 금액적으로 꽤 큽니다. 9회차 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해서 회사에 1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고요. 빗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사람에게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자인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의 CB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해서 시세보다 낮게 취득하게 되면서 500억 원 정도의 상당 부분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오너 리스크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오너 리스크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측면을 살펴보면요. 초록빛 미디어가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7인의 탈출 등 드라마도 방영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당혹해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거에도 사실 상장 폐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런 종목들의 주가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맘스터치와 오스템 임플란트도 정지 매매 당시에는 어떤 패턴을 보였을까요? 사실 초록빛 미디어랑 오스템 임플란트와 맘스터치와는 좀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맘스터치는 자진 상장 폐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먼저 보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변경하게 되면서 스스로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액면병합 진행하게 되면서 좀 19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장내 매수를 한 금액 자체가. 그러면 최대 주주가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 남아있는 주식들을 모두 싹 끌어들여서 우리가 상장 폐지를 하고 소각을 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주주분들은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맘스터치 자체도 그 유상 매입 자진 상장 폐지 조치를 했어요. 굉장히 한국 증시에는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맘스터치 역대 최대 금액이 6,100원이었는데 그 부근대에서 좀 더 높은 6,200원에 우리가 너네 주식 다 사줄게 장내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맘스터치도 그렇고 장내 매수도 진행을 했고 오히려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을 보면 지금 그 초록빛 미디어와는 조금 결이 다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초록빛 미디어가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초록빛 미디어가 여기서 장내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정리매매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정리매매 기간이 7일 정도입니다. 7일 동안에 왜 정리매매가 있냐면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기존의 주주분들한테 이 종목을 좀 환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기존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좀 활용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폭이 없습니다. 그만큼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 관련했을 때 정리매매 이제 상패 빔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네. 그 빔을 쏘듯이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정리매매 기간 초반대에 급등락이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초록빛 미디어가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간다면 네. 이때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리매매 기간 때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나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얻어볼까?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관련했을 때 물론 주가의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에 매수한 누군가는 그 소위 말해서 폭탄 돌려막기라고 해요. 네. 마지막에 수익자 같은 경우에 약 90% 정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눈치 게임에 해당된다. 그거에 따라서 신규 매수자분들이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나는 이쪽에서 좀 정리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좀 지정이 되면 이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거래소에서. 혹시 이제 좀 확률은 조금 희미하긴 한데 네. 다시 한번 재상장이 기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염두를 해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초록뱀 미디어의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두 종목과는 다르게 좀 타이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또 그 사이에 적립 매매 동안에는 급등락이 예상되니까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주주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주가가 장중 오르고 있습니다.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CCS가 초전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암과 신성델타테크, LS일렉트릭, 파워로직스 그리고 모비스 등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초전도체 섹터 전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그간 또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상승을 하는 이유는 CCS가 초전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CCS라는 종목의 주가만 놓고 보면 사실 5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4,000원대까지 오른 등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좀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 투자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오늘 장에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좀 움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대형주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시간 외에서 약간 하회하는 모습들.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약세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종목별의 장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초전도체 논문 관련했을 때 AIP 사전 승인이라는 기대감을 다룬 유튜브 내용이 SNS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퍼졌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덕성의 경우는 정치 테마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가 한껏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이 좀 오름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더해서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덕성이 초전도체에 관련돼 있으니까 함께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초전도체 관련했을 때는 기존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도 잘 모르는 과학적인 분야이고 네.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역사에 남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했을 때 갑론을박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렇다 할 내용들이 좀 뭐 유튜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전만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초전도체 관련했을 때는 이전만큼의 상승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이슈가 갑자기 나왔을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한번 움직이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CCS라는 기업은 현재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투자 위험 종목, 투자 경고 위험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거래소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이 종목 지금 위험해요. 좀 주시하세요. 투자하기는 좀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수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수익을 더 지킬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겠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초전도체 테마 내에서는 좀 선암이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선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전도체 이슈 외에도 뭐 전력 응용 분야에서도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전력기기 프로젝트에 따른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의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선암이라는 기업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한창 움직였을 때 탑3
탑3 안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서남이라는 기업이 초전도체 이슈와 관련했을 때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뭐 초전도 선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 기업이 이 산업의 성장 이전에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만큼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 이슈로 인한 매물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예시로 들어보면 디어유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디어유라는 기업이 한창 SM 관련했을 때, SM 인수 관련했을 때 디어유가 매각이 되냐 안 되냐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그 다음부터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련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그렸을 때 엔터주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 부분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올랐으면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일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또 다른 예시로는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LS그룹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좀 엮이면서 함께 주가의 급등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변압기 섹터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섹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LS 일렉트릭 자체가 초대형 변압기 쪽에 속하진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실적에서 약간의 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LS 일렉트릭이 변압기 섹터와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의 급등락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와도 조금 영향이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서남이라는 기업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앞서 있어서 초전도체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염두를 해보면 이 기업 역시도 지금 당장은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남의 경우에 지금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와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섹터를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그 초록뱀 미디어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 상태이고요. 네. 초전도체 관련했을 때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보고 테마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는 저는 신규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볼 섹터라든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로봇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1월 말 12월 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내년에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했을 때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좀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다음에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멘텀이 남아있는데 24년 초에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기도 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자체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의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전자가 내년 CES에서 봇핏을 좀 공개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CES 이벤트가 1월 초에 나오긴 한데 네. 이미 주가라든지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12월 중반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12월 중반부터 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이슈를 먼저 접근을 해본다는 관점에서 로봇 섹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주유수당을 포함을 하게 되면 10,000원을 돌파할 예정인데 사실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심리적으로 좀 저항선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라인대를 뛰어넘음으로써 좀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좀 잘 안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네. 되면 고용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섹터에서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로봇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미국의 대중 제재로 암초에 또 직면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중국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변곡점 중에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꽤 좋은 실적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 랠리를 이끌어왔던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나왔던 실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은 AI죠. 네,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것도 사실 AI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고 AI 관련의 순서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AI로 생각하지만 AI가 지금 극초기라 보시면 됩니다. 극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장비 투자, AI를 위한 장비 투자와 인프라 투자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인프라 투자의 핵심이 뭐냐? 엔비디아와 HBM 반도체입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것이고 이제 산업 트렌드 그렇게 넘어갈 것인데 현재 엔비디아가 예상치보다 꽤 높은 실적을 냈다. 이 말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AI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3분기에 지금 컨센서스가 161억 달러였는데 지금 181억 달러, 20억 불 이상 초과 수익 매출을 발생했거든요. 주당 순이익도 4불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굉장한 실적이죠.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난내리 하시는데 그게 과연 중국발이냐 아니 다른 거냐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을 자세히 보시면 매출의 90% 이상이 AI 칩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은 원래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가 주요인데 그래픽 카드 매출이 10% 정도고 90% 이상이 AI 칩 관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PC 시장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여전히 불경기다. 그런데 역시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엔비디아의 매출이 4분기에도 200억 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극초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비디아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AI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호실적 기록했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미래에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국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을 두고는 다소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의 공급 규모를 판가름할 요인은 저희가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미 그 빅테크 3사, 그러니까 구글, MS,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좀 X까지 빅테크들이 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걸 이미 다 발표를 했어요. 네. 평균 100억 불, 1000억 불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결국 엔비디아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 CPU 시장의 80%를 AI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AI 실적은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이제 일부 우려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 수출 규제 때문에 4분기 매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과도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 정세가 지난주에 APEC 회의에서 보셨듯이 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해빙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물론 아주 그 중요한 기술들은 아직까지 보호를 하고 있겠지만 네. AI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중국도 발전해 있는 상태라서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한다고 해서 중국 AI 발전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우려라서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은 4분기 내년까지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좀 기우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보고 거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오픈 AI 사태로 인해서 AI 시장에 대해서 좀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전 CEO인 샘 올트먼을 영입을 하면서 또 이제 다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기 자체 개발한 AI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렇게 AI 시장이 기우는 모습 속에서 엔비디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그 마미아 100이라고 해서 일반 컴퓨팅 자금용 반도체 코발트 100을 개발을 했거든요. 여기에 사실 샘 올튼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샘 올튼이 MS 갔다가 좀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주주들이 반발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 마미아 100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GPU하고 비슷한 형태의 생성형 AI를 기본으로 만드는 반도체긴 한데 저는 이 마미아 100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 경쟁할 기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MS도 발표를 했어요. 마미아 100을 외부에 판매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내년까지는 판매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게 분명하고 80% 정도를.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그래도 MS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미아 100이 GPU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경쟁할 정도가 되면 아마 충분히 테스트를 거쳐서 시장에 나오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다. 네. 향후 1년간은 엔비디아의 천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당분간 1년 동안은 엔비디아의 천하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도체 기업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디램 감산 기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낸드와 그리고 파운드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지만 디램 설비 투자 규모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공급자 중심으로 좀 변환이 되게 되는 걸까요? 내년 1분기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가긴 어렵겠죠. 네, 지금 물론 저점을 찍었다. 디램 반도체 낸드는 아직까지 가격이 저렇지만 메모리 쪽은 저점을 찍고 조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내년도는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지속할 겁니다. 지금의 아직 가격이 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속하는 이유는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장비 도입보다는 고부가치 제품 위주로 전환을 집중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투자하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설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장비의 정설보다는 고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에 집중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를 계속 들어가 보면
캐시플로우 상에서 현금성 자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00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고 높을 때가 작년 3분기에 116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4분기에 104조였더니 1분기에는 98조로 100조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투자 이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이력이 낮아지면 투자를 할 때 네.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먼저 나는 걸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투자는 파운드리 쪽은 TSMC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장 신설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낸드 쪽은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상에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하는 쪽, 특히 HBM의 내년도 5단 아마 내년 3, 4분기에 올 수 있어서 네. 그때 맞춰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서 내년까지는 어쨌든 공급자 시장 위주보다는 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런데 또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생성형 AI 사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가우스를 지금 뭐 흠프로스콜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삼성 내 기기의 상호작용에 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호재거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에 발맞춰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제 생성형 AI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챗GPT나 오픈 AI 같은 AI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성형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AI를 어떻게 구현합니까? 챗GPT하고 갈 때는 컴퓨터에서 네. 로그인해서 질문을 하면 왔다 갔다 상호 주고를 받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료가 전송되고 그 질문이 갔을 때 그쪽 클라우드 컴퓨터가 그 질문에 답을 돌려서 우리가 답을 받는 이런 형식의 AI, 그 생성 AI라면 온 디바이스 AI는 분명히 새로운 시장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AI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지 않고 네. 이 기계가 나의 사용 패턴을 읽어내서 그 자체를 저장해서 네. 그거를 AI처럼 구현해 주는 디바이스거든요. 네. 아마 요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바일 기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모바일 기기는 그나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왔다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그 자율주행 하다 보면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온 디바이스 내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반도체고로 별도로 계산한다면 네. 보안 문제가 굉장히 개선됩니다. 그럼 시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어서 요 시장은 하이밴드 메모리와 함께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의 하나의 시장 섹터로 만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다른 디바이스의 장착을 적용이 빠르게 된다면 네. AI 시장에서 새로운 하나의 또 마켓이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서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조금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감상 기조도 있고요. 거기에 생성형 AI도 자체로 개발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와 또 AI주들은 어떤 수혜를 받게 될까요? 우선 제가 첫 질문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AI는 극초기 시장입니다. 네. 극초기 시장은 아직 AI라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장이고 지금은 AI를 다 경험해보고 AI를 셋업하기 위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하이밴드 메모리가 필요한 요 시장만 되게 뜨거운 거죠. 왜냐하면 AI로 가는 거는 분명한데 그 가기 위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선행 투자, 기술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엔비디아의 GPU 칩과 하이밴드 메모리 같은 클라우드 시장과 이 시장만 좀 뜨겁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소부장 업체 중에서는 국내에 있는 반도체 중에서는 하이밴드 메모리 쪽에만 크게 좌우되겠죠. 네. 그리고 GPU 시장의 뭐 설계나 기술 우리가 팹리스 쪽에 크지 않기 때문에 파도 같은 데도 사실 영향이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소부장 중에서는 하이밴드 메모리의 투자 특히 아까 삼성전자의 그 내년 투자를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메모리의 투자 금액이 올해하고 똑같아요.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집중은 투자할 텐데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하이밴드 메모리 먼저 투자하겠죠. 하이밴드 메모리 관련한
소부장 업체, 뭐 한미반도체 여전히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외에도 그쪽 관련된 소부장 업체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다. 어쨌든 내년 1년간은 이 AI의 투자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AI 중에서 하드웨어 네. 쪽에서 하이브리드 메모리 쪽 소부장 업체를 우선 보는 게 맞습니다. AI 중에서도 하드웨어, 그 안에서도 HBM 쪽을 먼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는 음식료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반복했던 사이에도 지금 음식료주들은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또 실적 개선의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음식료주들 이제 화두가 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곡물가의 상승도 있었고요. 뭐 밀크플레이션, 슈거플레이션 등의 주요 하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 음식료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식음료 기업은 식품회사는 웃고 네. 주류는 울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현황인데 3분기 실적을 보면 식품회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사실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선방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뭐 조금 감소했지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만두가 1위 하고 있거든요. 빙거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654억 원을 전분기 대비해서 15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모든 식료품 가격이 연초에 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미 가격을 다 높인 상태에서 지금 네. 원재료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외국 매출, 수출 매출, 그 해외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K컬처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누리고 있어서 지금 식품업체들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다. 4분기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식품업체들의 펀더멘털은 생각보다 좀 양호한 실적입니다. 식품업체들의 펀더멘털의 양호한 실적인데 좀 종목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 뭐 이 주류업체는 지금 네. 최근에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아직 그 실적이 나타나려면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433억인데 3월달 기준으로 작년보다 배 이상, 125% 정도 이상 급증을 했어요.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서 해외 사업 부분이 전체의 78%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금 우리나라 식음료 기업을 네. 국내 경기가 좋냐 안 좋냐로 따지는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국내 식음료 업종을 평가할 때는 해외 매출이 그 매출 비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라면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농심이 있고 삼양식품이 있고 오뚜기가 있는데 국내 라면 시장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 기준이 해외 매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라면 시장 매출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네. 지금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식음료 업체의 펀더멘탈이나 실적을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만큼 올라가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의 기준이 될 것 가능성이 높다. 식품 기업들 볼 때 해외 매출 비중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면이 지금 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1조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라면 3사 중에서 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기업은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삼양식품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 라면이 탄생한 지가 60년가 되는데 3분기 해외 매출 성장세를 보면 삼양식품이 80% 정도 네. 뛰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농심이 매출은 제일 많은데 농심은 8% 정도 성장세를 했고 오뚜기는 3.1%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삼양식품은 이번에 그 해외 매출을 보면 저도 좀 놀랐는데 매운 게 통하는지 몰랐어요.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네. 이런 매운 게 통해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2천억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3분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8.3%가 해외 매출이었고 3분기 매출이 국내보다 훨씬 더 많아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전에 언론 기사들이나 많은 기자들 관심은 라면 3사의 국내 매출 누가 1등, 2등, 3등을 하느냐에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누가 해외 매출에서 많은 금액을 많은 매출을 올리느냐가 집중돼 있어서 앞으로도 해외 매출 비중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라면 3사의 어떤 매출이나 수익률의 기준은 해외 매출을 봐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라면 3사 역시도 해외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또 초반도체 관련 주들이 화두가 됐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분할 매도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다뤘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반도체 이런 쪽을 다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AI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IT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